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신나는 금요일. 자, 퇴근 잘하시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또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힘든 일주일 또 보냈고, 네. 또 내일부터는 또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주말은 또 신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말에 만나는 분들에게 좀 경제에 대해서 아는 척할 수 있도록. 골프장 갔을 때 애나 떨어진 거 봤어? 이런 거 얘기해야죠. 이런 거 얘기를 좀 해야죠. 자, 그래서 예.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가 바로 엔화입니다. 엔화 가치가 마이너스 금리 종료 기대로 인해서 1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엔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이죠. 달러 엔 환율이 지난 밤 사이에 거의 1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 하루 만에 거의 4% 가까이 하락한 141.7엔 정도까지. 141. 네, 그 지난 미국 시장에서요. 미국 예. 외환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제가 그 대본을 작성하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 가치가 높아졌던 게 사실 약간 그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요. 제가 한 20분, 30분 전에 가져온 그 자료인데 144엔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피크를 쳤던 게 한 150엔 이상이었었잖아요. 예. 그게 11월 중순이었었고, 그렇게 보면 한 20일 만에 엔화 가치는 꽤 빠르게 급격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좀 있었나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예. 어제 우에다 가조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부양책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어떤 통화정책 도구를 동원해야 될지 선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말의 뒤를 예. 주목을 하잖아요. 그쵸. 어떤 통화정책을 사용할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앞에 주목을 했습니다. 부양책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여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잠깐만, 이거 부양책 종료를 끝내겠다는 거네, 조만간. 여기에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반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제가 제목을 드디어 그날이 왔나라고 했는데, 네. 그날에 대한 언급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등 시장 관계자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도 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내년 4월에 긴축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54%에 이르렀는데, 이게 10월 조사 당시 29%보다 또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예. 물론 설레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래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엔화 가치가 좀 움직였다는 건데요. 와, 사실- 근데 네.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엔화 150엔은 네. 어떻게 좀 지키네요. 이게 그걸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공교롭게도 150엔에서 이제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 고점도 150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할 것은 바로 이제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입니다. 이제 12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우에다 총리가 진짜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부양책 종료 시점을 뭐 얘기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진 못하겠죠. 그렇겠죠. 예. 예. 어쨌든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나 힌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12월 18일을 좀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엔화 좀 되게 중요한 환율인데 이제 어떤 그 150에 갔을 때 야, 이거 변곡점이 왔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느낌은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위로 확 뚫어가지고 난장판이 될지 네. 아니면 이걸 또다시 지켜내면서 또 다른 통화 정책들을 낼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네. 정말 그 로이터에서 그 전에 그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한 4월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4월이요. 예.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뭐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HBM 로드맵을 집중 논의할 거다. 근데 내년이 AI 메모리의 대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지난번에 중요한 뉴스가 AMD였었잖아요. 네. 그 전에 그 이조 기자가 좀 소개를 해줬었는데, AMD가 그 최신 AI 칩인 인스팅트 MI300을 좀 발표를 하면서 AMD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국 입장에서 좋은 거는 뭐 AMD가 이기든 엔비디아가 이기든 뭐 그거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GPU는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경쟁이 되면서 가격이 좀 내려오고 좀 더 대중화가 되는 게 우리가 HBM을 팔기가 더 좋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 걸리는 거는 SK하이닉스의 HBM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팔려도 더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AMD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 또 붙어주면 네. 삼성전자는 HBM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디램 잘 팔리니까. 그렇죠. 네. 뭐 굳이 새로운 폼팩터에 배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네, 그죠. 네. 타이밍을 잘 타이밍이 몰랐던 거죠. 문제였었죠. 그 AMD가 만약에 여기서 그 만들어서 HBM을 공급받으려고 했을 때 삼성, 그러니까 지금 SK 거는 거의 다 엔비디아가 가져가니까 네. 여기가 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AMD가 그 인스팅트 MI300 발표하고 나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 델, HP, 레노버, 슈퍼마이크로, 시스코가 AMD의 AI 칩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네. 그 어제도 한번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팅하셨죠. 엔비디아가 좋아서 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 거다. 네. 사실은 엔비디아가 더 익숙하고 쿠다가 더 익숙하고 한데 여기서 그 경쟁 제품이 좀 나와줘야 그렇죠. 이게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리사수 CEO도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언급은 안 했지만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면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사실 지금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에서도 그 TSMC 공정을 쓰고 있는데 그 뒤에 패키징 할 네. 때 이것도 거의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패키징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시장을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지금 물이 들어왔는데 네. 이걸 못하면 또 되게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즘에 그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은 HBM 얘기만 주로 한다는 거예요. 메모리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 다시 살아나면 좀 살아날 건데 HBM 어떡할 거냐. 네. 그리고 의외로 기업들이 주가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조금 더 팔렸다고 얘기해봐야 그렇죠.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네. HBM 어떻게 하라는 동료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HBM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점검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만드는 건 TSMC가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그 공정이 부족할 우려는 아직 없는 건가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수량이 부족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패키징은 네. TSMC에서 하는데 네. 삼성 거는 삼성이 스스로 하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발표한 게 있어요. 네네. 물론 그게 얼마나 훌륭한 성능을 내주는지까지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생산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지표 말고 이제 경상수지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수치가 나왔는데 하나씩 저희와 함께 보시죠. 일단 수출이 증가하면서 10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도 보고 국가들도 보고 그 내부 세부 내용들을 좀 보니까 자동차도 잘 팔렸고 투자소득에 대해서 투자소득 덕분에 경상수지가 좀 높아진 그런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 그래프의 검은색 선이 바로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오른쪽 끝 부분이 바로 최근 발표된 68억 달러 흑자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2022년 한 10월, 아니죠. 2021년 10월쯤에 그 정도의 수치를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 거의 2년 만에 다시 68억 달러 흑자로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다만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3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273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85% 수준인데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일단 전망하기로는 올해는 그럼 300억 달러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는데 그 변수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금은 뭐 내려가고 있지만 만약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예. 겨울에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또 에너지 수입이 높아지게 되면 또 경상수지에서는 이제 적자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변수를 제외하고 수출의 트렌드만 따라가 보면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300억 달러 정도 이 경상수지 흑자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 살펴보더라도 겨울이 참 덥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이 산유국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우려 때문에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60불 후반대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추세로라면 어쩌면 그 한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300억 달러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좀- 표 네.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은 예. 뭐가 좀 보였냐면 그 2010 저기 긴 연간 추세에서 네. 2010한 3, 4년부터 한 2018년 정도까지 와 경상수지 진짜 좋았구나. 그렇죠. 왜 우리는 좋을 때 좋은 줄 모르고 왜 그러니까요. 항상 지금이 제일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할까?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그러네요. 힘든 거네요. 그러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품목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가 21% 늘었고, 그리고 석유 제품이 17% 늘었습니다. 반도체는 4.8% 감소했는데, 지역별로는 미국에 17% 늘었고요. 그리고 일본도 10% 늘었습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9.6% 감소했지만 그래도 이 감소폭은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11월 통관 수출 실적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지난해 수준에 가깝게 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원래 잘 팔리던 자동차가 계속 잘 팔리고 원래 잘 팔리는 미국도 잘 팔리고 있는데, 반면에 적자가 심했던 반도체와 적자가 심했던 중국은 개선되고 있어서 경상수지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가진 거 없는 나라인데 네. 결국은 만들어서 파는 거. 그 있잖아요. 사람이 자원이다. 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광고였었죠. 아, 그게 저는 진짜 우리가 인재가 뛰어나서 네.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까? 그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네, 원자재를 가져와서 네, 사람으로 가공을 해서 네. 부가가치를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원인 거예요. 아, 우린 자원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 자원 우리 인재가 잘 했으니까 부가가치가 붙었죠. 예, 뭐 인력을 갈아 넣어서 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긴 합니다만, 자,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부동산이 이제 슬슬 꺾인다는 시그널이 좀 경매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낙찰가율, 낙찰률, 응찰자 수 역시 일제히 좀 위축이 됐습니다. 지지옥션이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냈는데 전국 아파트 경매가 2,8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8.6%가 증가한 네. 수치입니다. 같이 한번 표 한번 보시면은 그 낙찰가율 자체도 3.3%포인트 떨어진 80.8%를 기록해서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요. 같이 보시면은 저기 진행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매로 나온 물건은 많은데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경매에 그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이 누적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뭔가 경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제일 좋은 물건부터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쌓여 있는 물건들의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는 281건으로 5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단지의 얘기를 보면 서초 3차 대림 이편한 세상, 뭐 우리가 어떤 아파트인지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기 감정가가 26억 5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번 유찰돼서 19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으니까 네. 감정가 대비 7억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문정동 그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는 23억 2,800만 원짜리였는데 네. 19억 8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임의 경매, 네. 그러니까 못 갚아서 그냥 넘어가 버린 경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뭐 내가 경매 넘기고 싶어서 넘긴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빚 못 갚아서 그냥 넘어가는 임의 경매 건수도 올해 11월 4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9건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부동산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저는 네. 거래량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거래량이 조금 있어야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옮겨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딱 변곡점에 있을 때가 거래가 제일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매물이 좀 줄어들다가 매물이 점점 쌓이고 그렇게 되는 국면이라 네. 지금은 뭐 이사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꽁도님이 레드백 얘기 해달라고 하셨는데 레드백 얘기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산 다음 뉴스 한번 헤드라인 열어주세요. 다음 뉴스 한번 오히려 보도록 이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뉴스죠.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방산으로 한다고요? 네네. 유튜브 가격 올린 거 얘기하려고 하는 줄 이게 알았는데. 순서가 그런가요? 중간에 좀 바뀌었습니다. 네. 예, 방산 얘기 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시죠. 이 얘기가 아까 지금 위에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레드백 나온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그 순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올해 7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근데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면 거의 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이번에 본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는데 레드백 129대를 2028년까지 3조 1,600억 원 규모로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레드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의미 부여를 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그쪽 어디야 폴란드에다가도 K9 수출했었잖아요. 네. 그거랑 다른 점이 이 레드백은 그 지금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호주에 사는 붉은 등 독거미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가 왜 이름이 왜 레드백이냐? 저게 호주용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 때부터요. 예, K21 장갑차를 호주 육군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량을 해서 네. 호주용으로 만든 겁니다. K9은 만들어 놨는데 팔린 거고. 예, 만든 모델을 판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팔리면 골치 아픈 게 네. 호주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다른 데 못 팔 가능성이 있는 거였어요. 네. 근데 여기에 그냥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네. 이게 독일의 그 독일 회사하고 이걸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이 좀 특이했던 게 그때 좀 7월 이전에 네. 독일이 호주로부터 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독일의 그 공장이 네. 그 호주에 있어요. 독일의 공장이 호주에 있어요. 네, 장갑차 공장이. 네.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네. 호주 수출로 잡혀요. 아,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 거 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네. 호주에서 만든 장갑차 100대를 저희가 살게요. 네. 네. 요걸로 이렇게 딱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사기를 했습니다. 그럼 호주 수출이니까.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 뭐 수출한 거잖아요. 네. 그럼 독일 거를 사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독일 거를 네.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한국 거를 산 아하.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원래 호주군이 가지고 있던 장갑차는 미국제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처음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님을 대상으로 만든 장갑차를 처음 팔았다. 네. 여기에 조금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 이야기 레드백 한번 짚어주셨고요. 야, 그래가지고 저기 네. 루마니아 것도 남은 거 있거든요. K9. 네. 그거 되고 나면은 그 방산 누적 수출액이 네. 한 28조 원 정도 됩니다. 규모가 꽤 크죠. 그러네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물론 계약 기간도 깁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유튜브 프리미엄입니다. 이거 가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래도 네. 43%는 너무 비싼 좀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같죠. 이거 아이폰으로 하면은 애플 스토어에 돈 내야 돼가지고 19,000원입니다. 와. 안 그래도 지갑도 얇아지는데 어쨌든 저는 세게 못하겠으니까 이조 기자가 세게 비판해 주십시오. 잠깐만. 제가 하든 권 기자가 하든 유튜브에 욕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좋습니다. 어쨌든 뭐 팩트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고객들에게 깜짝 고지를 합니다. 사실 이거 받으신 분들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부터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회원분들께 예정된 가격 변동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면서 변경된 가격은 서비스와 고객 지원을 더욱 개선하고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정했다.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거는 들어와봐야 알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기존의 가격이에요. 기존의 가격.
자, 만약에 PC나 안드로이드 앱으로 결제를 하실 때에 과거에는 1,450원을 결제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결제하실 때는 이 아이폰은 iOS에서 추가적인 그 26% 수수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폰에서 직접 결제하는 인앱 결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4,000원을 결제하셨을 거고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바뀌냐면 PC랑 안드로이드 앱으로 결제하신 분들은 14,900원을 내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으로 인앱 결제하시는 분들은 이제 19,500원으로 결제를 와. 하게 되는 겁니다. 좀만 아니, 더 올라가면 치킨값 2만 원 되겠네. 넘는 거죠. 월 2만 원 넘는.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구독플레이션이 좀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유튜브마저도 이제 그 구독료를 올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올린 게 2020년 9월에 인상한 이후에 3년 만에 진행하는 거니까 꽤 오래 그렇긴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기존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방금 말씀드렸던 건 신규 고객이고 기존 고객들은 이제 3개월간 요금 인상을 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용 감사합니다. 그거죠. 예. 네, 그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 코리아 뭐 세금 169억밖에 안 냈는데 또 인상하니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최대한 용기를 냈습니다.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지난 2년 동안 가격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가격을 카페라떼 가격 제일 많이 올린 브랜드가 메머드 커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격 어떻게 됐는지 그냥 정보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표 같이 보시면은 메머드 커피가 29.4%, 백다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20%, 컴포즈 이디야, 폴바셋이 7.5%로 제일 조금 올랐는데요. 사실 이 가격이라는 거를 같이 보시면은 메머드 커피가 500원 올렸고 백다방도 500원 올렸고 폴바셋은 400원 올렸습니다. 네. 근데 폴바셋은 원래 비싸. 원래 비싸서 400원 올려도 7.5%밖에 안 되고 그렇죠. 메머드 커피는 원래 싸 1,700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500원을 올렸더니 거의 30% 가까이 차이가 올라간 나는 거예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백다방도 2,500원 굉장히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20% 정도 오른 게 됐고 컴포즈는 백다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좀 인지도가 더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백다방보다 싼 정도 가격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0원, 400원 뭐 그런 식으로 좀 올려서 그 이런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가격이 제일 비싼 데는 커피빈 5,800원으로. 네. 근데 5,800원이면 좀 아니, 비싸네. 진짜 많이 비싸네요. 그 커피빈에서 2번 먹으면 네. 그 네이버 프리미엄 그거 됩니까? 근데 뭐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커피 우유 원두 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올린 거니까 네. 이거 좀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데 네. 뭐 우유 가격 좀 올랐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근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 소주값 몇백 원 오르면 1,000원씩 올리고 1,000원, 2,000원 올라가. 네, 그런 것처럼 커피 가격도 400원, 500원 이렇게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암암리의 규칙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날씨. 요즘에 날씨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밖에 나갔는데 정말 이건 따뜻하다 정도가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좀 많이 더웠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오늘이 역대 12월 중 가장 포근한 날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요. 오늘 오후 4시 기준인데 97개 기후 관측 지점 가운데 35곳이 이날 최고 기온이 12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최고치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전북 군산의 경우에는요. 오늘 최고 기온이 20.5도를 기록했는데 이게 1978년 12월 8일 이후 25년 만에 12월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거고요. 경북 경주도 최고 기온이 20.9도였습니다. 지금 12월 초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안 했나요? 뭐요? 아니 오징어. 오징어. 네. 울릉도 오징어 안 잡혀가지고 네. 날씨가 따뜻하니까 제가 지금 오징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그 곳뿐만이 아니에요. 대전, 광주 여기도 12월 기온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대전은 군산과 똑같이 1978년 이후 25년 만에
그리고 광주는 경주와 같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기록 경신을 한 거고 대전 광주가 뭐 19.2도, 19.9도 기록했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그 저희가 압권 채널 통해서 류종훈 기자가 또 이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눈이 부족해서 뭐 프랑스 몽블랑 지역의 스키장에 폐쇄를 됐대요. 아, 알프스에 눈이 없어서. 눈이 없어서 몽블랑 스키장이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저는 지금까지의 기후 변화는 뉴스였다면 예. 이제의 지금의 기후 변화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근데 뭐 요즘엔 좀 안중해진 것 같긴 해요. 네, 노래방 간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회식만 하면 노래방 갔었는데. 무조건 노래방이었죠. 근데 연말에 또 송년회 하면 노래방도 많이 갔었는데 요즘엔 좀 덜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올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선곡된 노래는 뭘까? 우리 노래방 가면 여기서 좀 고해 부르면 욕 먹는 거예요. 좀 트렌드 따라가야죠. 아,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보시라고 1위부터 10위까지 해놓고 네, 그 너무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 곡 정도는 좀 준비를 해두셔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 그러니까 TJ 미디어에서 올해 그 곡을 했는데 의외로 요즘에는 노래방은 10대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노래보다는 발라드가 많더라. 네, 오. 왜냐면 그 뉴진스 노래 이런 거 네. 잘 따라 부르기 힘들어요. 아, 오히려 욕 먹죠.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죠. 최다 선곡 1위는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명곡이죠. DK의 심, 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3위. 있지 응급시 이거는 진짜 아니, 오래된 잠깐만. 노래인데. 근데 이거 음. 최다 선곡이 된 거면 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 정도까지 그 뛰어나게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전문성이 없다면 대중성이라도. 네. 5위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네. 6위는 윤종신의 존니. 윤종신의 존니는 불러본 것 같습니다. 네. 7위는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8위는 테이의 모놀로그, 9위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네. 10위는 아이브의 I am.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아저씨들이 노래방 많이 간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젊은 10대, 20대가 훨씬 더 노래방을 많이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선곡 순위를 보더라도 대부분 그러네요. 젊은 발라드 네. 가수잖아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젊은 발라드. 자, 다음 뉴스는 마지막 단신 하나 네, 단신 조금 하나. 볼까요? 네. 저 트위치 670만 명이 지금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스트리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트위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네이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대요. 이렇게 트위치도 여기서 사업을 접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 플랫폼이라는 게 그 스트리머한테도 밥벌이 수단이지만 네. 그런 스트리머가 있었기 때문에 트위치도 돈을 비즈니스를 할 수 벌었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떠날 때 자기가 돈 안 돼서 떠나더라도 이 스트리머들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그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9일에 출시할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 자사의 스트리머를 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해요. 한국 트위치 운영은 내년 2월 27일 종료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저희도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트위치가 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사업 철수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서 그 스트리머들과 이용자들이 뭐 네이버 쪽을 가든 아니면 네. 아프리카 TV를 가든 유튜브를 가든 잘 안착을 해서 좀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좀 즐기던 분 그리고 성장했던 크리에이터 분들. 네. 그런 분들의 큰 타격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전해드리면서 금요일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